안녕하세요. 리치투게더의 오케이 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원룸 투자 매뉴얼 제7강,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소액인수 매물은 괜찮을까?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원룸을 볼 때 적정 투자 금액, 어떤 원룸이 보고 마음에 드는데 내 투자 금액이면은 괜찮을까? 이런 의문들을 늘 가지고 계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질문은 제가 원룸을 13년을 하면서 13년 전부터 늘 들어왔던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은 주관적이죠, 굉장히. 그리고 아무래도 부동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매매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조금 과장된 표현도 많이 했을 겁니다. 뭐 저도 뭐 그랬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반성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근원적으로 우리 고객분들한테 원룸 매매 금액에 따른 적정 투자 금액, 이 부분을 제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건물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대출 금액에 따라서 주인세를 사는지 안 사는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도 기대해 주십시오.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1강부터 4강까지는 원룸의 기초를 말씀드렸죠. 우리가 원룸을 건축을 할 때도 기초 부분, 골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1강에서는 건축법, 그 다음 2강에서는 수익률 내용들, 그리고 3강에서는 매도인 이야기, 지피지기는 100점 백승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4강에서는 전체적인 대구 원룸 히스토리를 말씀드렸어요. 대구 원룸, 뭐 중구, 남구, 달서구, 다양한 지역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5강, 6강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룸을 볼 때 필요한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먼저 5강에서는 이제 우리가 원룸 볼 때 꼭 가져야 될 마인드. 이 중에서는 제가 제 생각에는 제일 중요한 건 원룸은 주택이다. 원룸은 주택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6강에서는 원룸 잘 사는 법을 말씀드렸죠. 이것도 여러 요소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고려해야 되는데 이 요소들 중에서 우리 고객분께 제일 중요한 요소들을 저 위에 머리맡에 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상단에 올라가 있는 부분들을 포인트를 좀 더 주시라는 거죠. 가정수를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100점짜리 매물은 없습니다. 늘 한두 가지는 좀 모자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건 주택이기 때문에 사실 건축하시는 분들이 집을 짓는다 하더라도 100%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 점수가 높은 매물이 저는 결과적으로 좋은 매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내용들 담아놨으니까 앞에 1강부터 6강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시간이 허락하시는 대로 꼭 한번 보시면 분명히 도움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자료 보면서 설명 이어드릴 거고요.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원룸 투자 매뉴얼 제7강 적정 투자금, 그것이 알고 싶다. 부제, 소액 인수는 괜찮을까? 위험하진 않을까? 우리가 이거 늘 고객분들 제일 궁금하신 내용이 이제 이런 것들이죠. 내가 얼마 정도 돈을 주고 있는데 어떤 건물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이 건물을 사는데 내 돈이 적정한지, 이 정도면 괜찮은지 궁금해 하십니다. 그죠?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대출이 얼마 있는지를 봐요. 대출이. 왜냐하면 우리 원룸 같은 수익형 부동산은 대출을 기본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활용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아파트는 보증금 1000만원을 더 받고 덜 받느냐에 따라서 한 4, 5만원 정도 월세 계산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원룸은 100만원에 만원, 1000만원을 계산을 하면 10만원 정도 계산을 해요. 물론 3룸이나 주인세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월세와 전세 전환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을 한다면 남의 돈, 대출을 이용한다면은 내 돈이 없어도 되니까 남의 돈을 받아서 매매 금액에 보태고 비싼 월세를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기 때문에 사실 대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구축은 굉장히 감정가가 낮아요. 감정가가. 이건 제가
LTV 제가 설명드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가가 낮고 그리고 상환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월세 수익을 궁극적으로 늘리려면 얼마에 매매를 하더라도 보증금도 줄이고 대출도 줄이고, 저는 사실 보증금을 줄이는 거를 먼저 권해드리지만 아무래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에 좀 연령층이 높아지면 질수록 대출을 더 겁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건물들은 좀 쌌죠. 뭐 4억짜리 5억짜리 이런 매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출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론적으로 인수금액이 매매금액의 한 50% 이상이 되는 걸 권해드립니다. 현재 혹시 지금 구축 매물을 보고 있는 게 있으시다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아마 얼추 맞을 겁니다. 그리고 대출금을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출금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LTV예요. LTV. LTV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선순위 보증금이 중요하고요. 대출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매매가에서 LTV를 곱하고 그 다음에 반공제를 합니다. 반공제를 요건 제가 그 다음 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LTV가 뭐냐면 발음 좀 굴리겠습니다. Loan to Value Ratio라고 해서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합니다. 담보 인정 비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주택담보 대출을 낼 때 매매금액에 대비해서 얼마까지 내준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는 건 지금 원룸이죠. 원룸 같은 경우에는 LTV가 구별로, 그리고 주택인지 상가가 들어가 있는 상가주택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LTV는 대구 기준으로 본다면 수송구가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는 원칙적으로는 40%고 대출이 없을 때 40% 나오고요. 대출이 있다면은 30%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수송구를 제외한 일반적인 지역이라면 LTV가 요즘 보면은 60%에서 70% 정도 적용을 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한 5, 6년 전에 이럴 때는 LTV가 80%까지도 적용이 되었었어요. 자,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10억이다. 제가 여기 감정가라고 관로를 해놨는데 원래는 감정가예요. 매매가가 아니라. 근데 이제 대출 금액이 5억 이하일 때, 옛날 건물 같으면은 뭐 7억 이하일 때, 이럴 때는 좀 자체 감정을 했기 때문에 매매가에 거의 준하게끔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자체 감정이라는 거는 새마을금고든 농협이든 신협이든, 농협은 단위 농협입니다. 1금융 아니에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감정을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감정하는 거는 이제 주변 사례 매물 비교를 하거든요. 그것도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10억이고 LTV가 70%면서 10가구라면은 대출이 어떻게 계산되느냐? 그럼 10억에서 70%를 곱하면은 7억이 되죠. 그리고 10가구에 대해서 2천만원씩 뺍니다. 2천만원 빼는 거는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 경매가 발생되더라도, 경매가 실행이 되더라도 최우선 변제 금액이 2천만원이에요. 최우선 변제 금액이. 그래서 2천만원을 뺍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보통 1순위로 대출을 잡아 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순위 보증금은 크게 신경을 쓰진 않지만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들은 은행보다도 먼저 채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보증금들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뺍니다. 그러면 이 집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대출 금액은 7억에서 2억을 빼면은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10억짜리가 5억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담보 비율이 한 50% 정도 되는 거죠. 그죠?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 있다면,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제 대출이 1순위가 아니라 후순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후순위로 들어가게 되면은 2천만 원을 빼는 게 아니고요. 해당 보증금을 다 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5억 나올 게 아니라고, 전세가 뭐 1억이 있다, 1억 5천만 원 있다 이래버리면은 이게 2천만 원 깎이는 게 아니라 8천만 원이 더 깎이고 1억 3천만 원이 더 깎이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굉장히 많이 깎이는 거죠. 그리고 감정을 내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감정은 현재 시점에서는 대출금을 5억을 넘게 내려고 한다면, 은 외부 감정을 해요. 예전에는 불과 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협이라든가 단위농협은 7억까지는 자체 감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대출 내는 게 좀 수월했습니다.
감정은 주변 사례를 비교를 합니다. 주변 사례 비교. 근데 구축 매물의 경우에는 비교할 만한 표본이 적습니다. 표본이 적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거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 자체 감정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실거래된 사례를 보고 이 동네에는 이 정도 매물이면은 이 정도 연식에는 평당 얼마 정도 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하는데요. 이 여기 사이트는 뭐냐면 제가 매물들 설명드릴 때 실거래 사이트를 제가 두 군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는 밸류맵이고 하나는 디스코라는 사이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밸류맵입니다. 밸류맵을 보면 토지, 단독 다가구, 상업 업무 시설, 공장, 상가, 아파트, 그리고 거래 연도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체 감정은 어떻게 하냐면 2019년도의 매물,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거는 단독 다가구니까 단독 다가구를 보면은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런 거는 이제 원룸이겠죠. 60평짜리가 8억 4,800만 원에 팔렸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107평짜리가 15억에 팔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 사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007년도 매물을 본다, 2006년도 매물을 본다. 그러면 이제 그런 매물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2007년도 10월 달에 지어졌네요. 2007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2007년도 매물을 지금 대출을 낸다면은 이런 사례를 비교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매물은 89평짜리가 7억 8,500만원, 대략 평당 900만원 정도 팔렸으니까 2007년도 매물은 평당 900 정도로 감정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축 매물은 이제 비교할 만한 표본이 적기 때문에 감정가가 생각보다 적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대출이 신축급, 거의 뭐 신축급인 경우가 많은데, 대출 금액이 좀 전처럼 매매 금액의 한 40%, 50% 정도가 되면, 저는 주인세대 사신다면 그래도 매매 금액의 한 40% 이상, 그리고 비거주 시에는 주인세대를 전세를 놓으면 되니까, 그러면 한 20% 정도 이상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대출이 약 한 30% 내외인 경우에 보통 이런 경우라면은 일반적으로는 큰 매물들이에요. 한 15억씩 되는 매물들. 그럴 경우라면은 대출과 보증금을 끼더라도 주인세대 사신다면은 한 30% 이상, 그리고 비거주 시에는 주인세대 전세를 놓으면 되니까 10% 이상, 한 15% 정도가 적당하겠죠. 이런 비율들을 메모를 해 놓으시고 현재 보고 있으신 매물이 있다면은 한번 비교 한번 해 보십시오. 얼추 맞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예를 들어서 뭐 40% 안 되고 20% 안 되고 이렇다 하더라도 구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월세가 많이 줄겠죠. 순수익이. 근데 원룸은 월세 바라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때까지 경험을 해보니까 월세가 안 나오면은 좀 힘들어 하십니다. 기대했던 수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원룸을 구매하시고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이 정도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소액인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소액인수 매물 괜찮나요? 과거에는 어땠냐면 우리가 세를 놓을 때 주인 말만 들어야 됐어요. 주인 말만 들어야 됐으니까 한마디로 뭐 눈 뜨고 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거짓말을 해버리면은 저희는 그걸 그대로 고객분들한테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건물이 경매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도 피해를 입고 우리 임차인분들도 피해를 입고 이제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건 몇 년 됐는데요. 현재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든가 그리고 주민센터가 옛날에 동사무소였죠.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 자, 이거는 2강에서 원룸의 수익률 얘기할 때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임대차 정보 제공을 요청을 하면 전입수 대람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집에 이 집에 보증금이 얼마가 있고 선순위 임대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인 말만 들을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세 놓기가 사실 예전처럼 그렇게 쉽진 않아요. 저희 부동산에서도 계약서를 그렇게 많이 안 써주거든요, 전세는. 여기도 보시면 이제 특히 부동산에서 전세 1순위 정도는 써줍니다. 근데 건물 규모에 따라서 2순위 이하는 계약서를 아예 안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 제가 정보 제공 요청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 양식입니다. 이게 신청인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임차인이죠. 임차인.
뭐 주인도 뭐 신청할 수는 있지만은 뭐 주인은 그냥 쓰보면 되니까 큰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임차인이라든가 이제 계약 예정자 이런 분들이 신청하시게 되면은 이 건물에 대한 여러 내역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대리인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임받은 자가 있죠. 대리인도 신청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임차인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라든가 주민센터에 보시면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를 놓는데 전세를 들어가는데 그만큼 더 생각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액인수 매물은 준비가 되면 괜찮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마라는 게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예전보다는 철저히 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이제 주인세대 사는 건물은 저희 같은 부동산이라든가 방을 구하는 임차인들이 생각을 조금 좋게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세대 사니까 주인세대 산다는 거는 이제 어지간하면은 그렇게 거의 안 되거든요. 거의 경매되는 건물은 거의 못 봤어요. 제가 이때까지 하면서도. 근데 주인세대 안 사실 때는 조금 저희 부동산에서도 색안경을 끼고 보고요. 그리고 임대 내역 같은 것도 한 번 더 확인하고 저희가 좀 찜찜하면 새 안 놓습니다. 그냥 복빅해봤자 몇십만 원인데 그거 받으려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손해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 결론은 소액인수 매물은 점차 보증금이 많아집니다. 왜 보증금이 많아지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두세 달 뒤에 6개월 뒤에 나올 보증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이 이사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는데 막 이사 나간다고 했어요. 그럼 주인은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앞에 빈 방을 전세를 놔요. 전세를.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보증금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물을 나중에 팔려고 하면 내가 살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주고 샀단 말이에요. 1억 주고 살 때는 월세가 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순수익이 뛸 것 뛰고 한 150에서 200 정도 나와줘야 나중에 파실 때도 전세 금액이 좀 는다 하더라도 또 매매 금액을 좀 더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스치의 차익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수익이 좀 많이 나오는 건물, 아주 많이 나오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검토해 볼 만한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신축 같은 경우도 거품도 빼야 되고, 사실 요즘에 소액 인수 매물이 참 진퇴양난입니다. 여기까지 원룸 건물을 우리가 살 때 적정 투자 금액과 소액 인수 매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셨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원룸을 언제 사면 좋을지, 원룸 관리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 제가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OK부동산 김소장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